예, 반갑습니다. 경인교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얼마 전에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를 뜻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국에 스펙을 내리고자 다양한 연구나 뭐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이 포럼에 대해서 그냥 항상 그냥 정책하시는 분들만 딱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악인 건지 좀 되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뭐 제가 준비한 그 내용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원래 지금 이 정도 이런 모임이면 인공지능 지금 고등학교에서 했던 그 특강이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쪽 포럼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간사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처음 초대받았을 때 한선재단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단이 있었나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좀 한국 선진화 재단이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요. 지금 이 한국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워야 하는가? 이거는 교육에 대해서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우선 어느 교과가 생기면요 어느 교과는 사라져야 돼요. 다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럼 애들이 죽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죠. 교육부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나 다 가르치라고 하는데 교과 내용으로 가르치려면 시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원래는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고 거기에 파괴적인 기술들을 보여드려야 하나 지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산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고 사람들도 이제는 코딩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특히 지적으로 조금 높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부를 쟁취하는데 키워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일반적으로요 좀 지적으로 우수한 분 말고 일반인들한테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키워드가 이번에 손정희가 얘기했던 첫 번째 AI, 두 번째 AI, 세 번째 AI 하면서 싹 덮여졌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지금 관심 있어갖고 멀리서 오신 분들 보시면은 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가려진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운이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은 측면이에요. 이세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깼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했거나 일본에서 했으면 우리 관심이 좀 덜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 놀라움을 전 국민이 다 느꼈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놀랄만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들은 인공지능 중에서 바로 이 기계학습입니다. 기업을 뭐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그런 기술로서 이
기계학습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 기계학습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그 기술들이 우리 주변을 다 감싸면서요. 모든 걸 먹어치우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에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회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이 교육에서 과연 이 모두 먹어치는 것을 우리가 먹히지 않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구성한 거고요.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움직임에서 미국에서는 재빨리 이거는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거기는 CS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티처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해서요. 교사 협회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K-12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이런 그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위한 AI 교육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100년 프로젝트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반짝하다 끝나는데 여기는 10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MIT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요. 교육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학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은 컴퓨팅 교과를 운영해서요. 언어, 우리가 랭귀지 아트라고 하는 거, 국어 시간이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으로 많은 교과 시스가 컴퓨팅이에요. 과학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의무시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해요. 미국한테 밀린 이 자리를 다시 쟁취하고 싶은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컴퓨터의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뭐 독일에도 뭐 민트 프로젝트. 여기는 스템 교육입니다. 이거 사이언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에다가 딱 빼고요. 엔지니어링 필요 없어. 인포메틱스, 인포메이션. 얘가 중심에 들어가서 이 융합교육을 주도하는 민트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핀란드에도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죠. 문이과 통합을 했고요. 우리나라 통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이만 통합이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뭐 위에서 해 그러면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차세대 AI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초중고의 인공지능 교육 실험을 하기 위해서 33종의 인공지능 교재를 개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인프라도 구축해서 실제 실습을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줬어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강력해요. 로보틱스라든가.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기초교육, AI 기초교육이라든가 문이과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지금 추격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뭔가 학습 효과가 일어났어요. 한번 배워둔 거죠. 소프트웨어 교육이 안착될 때까지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컴퓨팅 사고를 신앙시키는 게 실제 1970년대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거든요. 혹시 소시적에 혹시 베이직 배우신 분 있어요? 베이직 배우셨죠? 네. 그럼 나이가 비슷한 건가요, 저? 네. 그거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프로그래밍 교육이에요. 그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 은사님도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거 아니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때 배웠어요. 근데 뭐 그때 싹 잊혀졌죠. 그리고 지나와서 뭐 2015년 이제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진짜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 기반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느 정도 그 안착이 된 거예요. 애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범국가 프로젝트 17일 날 발표했잖아요. 정부 각 부처에서 다 해라. 다 거기에 맞는 그 컨트롤 다 만들어가지고 해. 교육부도 하고 뭐 과기부도 하고 다 해.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또 특징이 그거 있죠. 공무원 시험에 인공지능 과목을 넣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놀랍긴 해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또 반짝이는 소식이죠. 그 관련된 온라인 교육 업체라든가 교재, 그다음 그쪽 관련된 학원 이제 또 막 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교육의 의지, 이런 AI 교육의 의지는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마다 야 이거 애들 잘 가르치려면 교사가 뛰어나야 돼. 그래서 교사 5,000명 양성.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지금 수집하고 있죠. 인천시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인공지능 대학원 관례하고 조사를 했어요. 정보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요 10이라고 했는데요 10에서 15 정도예요. 미국 이만큼 높고요, 중국 이만큼 높아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만큼 낮아요. 그 다음부터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인공지능 구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사들 교육할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기 딱 물어봤을 때 인천에서는 약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교사들 중에 대학원 갈 수 있는 한 과의 전공에 120명이 이렇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한 거죠. 경기도나 이런 데 10명, 경상도도 10명 안팎.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인천이 지금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엊그제 연수 열었습니다. 딱 반나절 만에 다 차버려요. 거의 80명씩 해가지고 횟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특강했어요. 300명 딱 5분 만에 완료됐죠. 지금 그렇게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지금 설립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걸 해나갈 때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공지능 교육을 보편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교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인공지능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한다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결정할 것도 엄청 많죠. 보편 교육은 이런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AI for K-12라는 교육 프레임워크가 바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일반적인 소양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초중등 공통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 공통 교육이잖아요. 거기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보편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을까요? 네,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요? 누구나 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뭐예요, 그거? 프로그램도 못 짜요. 실제 배우면 그냥 소양 조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배우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옳으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는 애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인식 변화, 전환용이면 굉장히 좋은데 뭔가 기술을 바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간만 움직이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교양교육,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죠. 필요는 한데 애들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딱 세워가지고요 소프트웨어 교육했어요. 초창기 때 국민대에서 파이썬인가 했어요. 애들이 막 난리 났죠.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특히 인문사회 쪽에 있는 친구들이 왜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되냐. 그래서 좀 낮췄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그랬습니다. 물론 그 유치원 애들이 갖고 노는 거. 그래도 반발이 컸어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아직도 왜 배워야 되냐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 대학생들 교양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양교육을 만들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이 요거는 진짜 우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부모들 또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이해교육 이런 게 바로 보편교육이 되겠죠. 특수교육은 이런 형태입니다.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교육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영재교육? 어떤 특수한 논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영재교육은요, 아주 IQ가 뛰어난 그런 애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애들 다 모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충분히 시켜주면 거기서 뭔가 창의성이 끌어나오고 영재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이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지금 특성화고에서 직업적 소양을 위한 인공지능 전문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방향을 잡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서울교육청.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 걱정이 될까요? 특성화고등학교나 뭐 이런 아이들을 비하는 건 아닌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컴퓨터 과학의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만 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뇌과학, 심리학, 인지과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기초 수학이 다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접근을 할 때 기본적인 이 딥러닝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초 이론을 하게 된다면 다 엎드려 자겠죠. 이 특성화고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냥 활용만 하면 되지. 그럼 활용만 하면 뭐예요? 직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특수한 어떤 교육 방법이나 교육 과정들이 좀 많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인공지능 교육해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무작정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배출했어요. 그래야 취업을 하려고 해요. 인공지능 소양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근데 대학에서도 나왔어요. 대학원에서 나왔어요. 누구를 채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치우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도 필요해요. 너 의사야.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그 인하대에서 그때 인공지능 세미나 했더니 의사분들이 다 왔어요. 물론 그게 거기 그 부속 병원 원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왔긴 했는데 그래도 관심은 엄청 높더라고요. 이제 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이거 알아두지 못하면은 이거 수명이 길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와의 협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에 관련된 그런 그 교육의 역량들을 많이 마련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은 뭐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찝어주지. 그게 되지가 않죠. 이거 여러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영역들로 뭔가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 지금 초중등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거죠.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했죠. 코딩.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는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인공지능 실체는. K12에서의 실체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생각을 알게 해줘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생각은 이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고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어 개념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 인공지능은요 알게 해요. 알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인식하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인지하게. 인공지능의 가장 첫 번째가 인지부터 시작하거든요. 뭘 하냐? 이 생각을 알게 해요. 누가? 이 사람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개인적, 주관적, 어떤 감정적 견해잖아요.
기껏 해봤자 컴퓨터는 계산해가지고 출력만 해줬을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근데 저 느끼는 게 아까 제가 했던 행동하고 비슷해. 제가 내렸던 그 결론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 생각을 알게 한다는 건요. 우리 학문의 가장 기저가 되는 이 철학과도 아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왜 인공지능이 공학단이나 기술단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왜 사회과학이나 인문이나 아니면 철학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가져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요.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런 그 사고의 과정, 어떤 결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플래닝,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거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추론 능력들, 그 다음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학습하는 이런 능력들을 알게 해줘요.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막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학문, 이 K-12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배울 때 이런 능력들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는 사고력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컴퓨팅 사고. 자네 주인님이 얘기해 줬죠.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개념들을 다 추상화시켜요. 이거는 뭐 데이터를 추상화시키거나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의 절차들을 함수를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모듈로 해서 추상화시키면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게끔 이제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뭔가 되고 언어들이 나열이 되면요. 그게 문제 해결 과정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걸 수학에서 주로 하죠. 언어적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 더 고도화시켜요. 왜냐면 수학이 엄청나게 추상화시켜놨잖아요. 여러분들도 함수 f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sin 하고 x 있잖아요. 뭔지는 아시잖아요. sin 함수 이렇게.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돌아가는 이 주기,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추상화 능력이 컴퓨터를 다루거나 컴퓨터 과학을 하거나 코딩을 하면 생겨요. 근데 이걸로 수학에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인간들은 여기 기계에다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자동화라는 방법을 넣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면 컴퓨터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 그다음 거기에 내가 적응할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어. 바로 이게 컴퓨팅 사고의 파워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에서 추가하는 사고는 뭐냐? 바로 저희가 요걸 하나 좀 더 넣었어요. 이거는 왜 넣냐? 헷갈리라고 넣은 건 아니고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시라고 제가 그 속성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인공지능 사고력은 이 추상화와 자동화 능력이에요. 이 추상화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지능적으로 푸는 방식이잖아요. 수학은 답이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되게 적당히 하는 건데요. 이 적당히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휴리스틱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내가 여기 뭔가를 잡을 때요. 고도로 계산해가지고 완벽한 그 힘으로 잡지 않아요. 적당히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추상화할 때도요. 적당히 해서 기계가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지능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구현하죠. 이게 바로 일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놀라는 것들이에요. 기계가 학습을 한대. 기계가 추론한대. 하는 것들. 바로 이 자동화를 구현할 때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다 쏟고 있냐? 다 딥러닝에 쏟고 있는 거예요. 딥러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제 하나의 데이터에서요, 이 변수에서요, 다른 변수로 값을 던져주면서요, 이 던져줄 때 이 가중치를 바꾸는 측면에서 학습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추상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의 눈동자나 이런 걸 보지 않아. 프리프리하게 대충 해가지고 이 테두리만 봐. 그러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요 적당히. 좀 이따 딱 보면 제가 내 제자였나 아니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더 자세히 보면
이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격도 알 수 있죠. 그런 이 추상화 계층들이 이렇게 겹쳐요. 겹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 딥러닝 자체가요, 이걸 나중에 프로그램 구현할 때는 뭐 이 자동화를 하겠죠. 그래서 추상화와 자동화에다가 이 진화를 얹힌 게 바로 인공지능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코딩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생각이 뭔지를 알게 해줘요. 아이들이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프로그램 안 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걔의 약점이라든가 걔의 가능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이게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단계인데요. 이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붙잡고 있고, 일반인이 보는, 그래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하고요, 이 인공지능 사고를 갖다가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보는 건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키워드니까 서로 분리됐다고 봐요. 옛날 소프트웨어하고 이 인공지능이 다른 거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야. 그래서 인공지능 따로 가르칠 거 없어.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조금 더 가르쳐주면 돼. 약간 지능적인 거, 고만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인공지능 학자들은 정통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인공지능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걸 만들어낼 때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인간의 지능성이나 이런 것들 같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후에 구현할 때 필요한 게 컴퓨터 과학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의 견해차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견해를 맞춰가지고 그 교육을 할 건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 융합자들이 바라보는 AI는 자신의 전공에다가요, AI 슬쩍 거치고 컴퓨터 과학 슬쩍 얹히는 이런 형태로 가죠. 그리고 인문사학자나 그냥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CT 관심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미칠 건지, 우리 이 사회, 그다음 우리 직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얘가 과연 안전한지 이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거 AI 잘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분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다음에 그 진짜로 위험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아까 그런 형태의 교육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식이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야 할 때요, 되게 할 게 많아요. 우선 이 인간을 통해서요, 인공지능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에다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이 꼭 필요해요. 수학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기초교육 부분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소양교육입니다.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원리나 알고리즘, 그 개념들, 요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인공지능 소양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활용교육입니다. 활용하면 돼요. 야, 인공지능 파워를 이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하면 돼. 영어 교과 문제 해결해도 돼. 수학 문제도 해결해도 돼. 이게 활용이죠.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쓰는 것들, 바로 융합교육이죠. 최종 목표가 바로 요겁니다. 그 보시면은 인공지능 소양교육, AI 스피커 만들까? 인식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도대체 인식 알고리즘 뭐지?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라는 거는 뭐 이 자연어의 문맥에 대한 그 패턴들이죠. 패턴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이거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영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얘가 활용 교육이에요. 이거 AI 스피커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기존의 TV랑 연결하는 거 말고 다른 뭐 의료 분야라든가 국방 분야에다가 적용해서 하는 것들이 융합교육이에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이 또 차이가 커요.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일반 지금 아까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컴퓨터 하시는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리고 활용 교육.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 교육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레이어, 계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뭘 기반으로 해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이해를 위해서는요, 융합을 하든 활용을 하든 기반 교육을 하든 아니면 미래 교육, 아예 교육 자체를 바꿔서 하든 간에 이 소양이 되는 기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사례나 경향성을 보고 자기의 어떤 영역하고 얘기하니까 사회는 이래서 위험하니까 뭘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양교육 이 내용을 조금 힘들더라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이 활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AI 스피커 놓고 영어로 말하게 해가지고 대화하게 한다? 그럼 굳이 AI 쓸 필요가 없죠. 다른 걸 써도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을 애들이 쓰고 나서 인공지능을 이해한다? 전혀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거, 아까 자연어 처리, 촘스키가 말했던 그 자연어 문맥, 이런 것들 이해, 지금 다 파괴됐죠. 근데 그 문맥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렇구나. 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문법 배우고 하잖아요. 뭐 문법 안 하고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얘를 알게 되면 얘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융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융합하시는 분. 이 부분도 아는 분이 융합해서 뭐 만들어낸 거랑요, 모르는 사람이 하면 껍데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융합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마스터해가지고 가려면요 엄청 걸려요. 그건 거의 실패해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융합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죠. 사기 안 당하려면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실제 융합이 되는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융합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소양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소양 교육 때문에 아까 말했던 K-12 그 교육 과정에 그 누구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걸로 구성이 되겠죠. 당연히 인공지능의 어떤 원리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하거나 얘가 사회적으로 그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기능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나 우리의 미래에 미칠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걔를 보는 어떤 시각, 관점을 갖는 이 태도의 영역이 목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핵심 역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생각을 알게 한다. 바로 이 인공지능 사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갖고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다 인공지능 공학자가 될 건 아니에요. 개발자가 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몇 명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두면 그 몇 명이 바꾸는 미래를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한두 명이 컨트롤하는 건 진짜 그건 독재, 사회주의보다 더한 거죠. 기술로 인한 독재나 기술로 인한 사회주의가 온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한 기업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다른 거 하지 마. 거기에 맞게. 그래서 제어도 하고 막을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기술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과 기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목표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잡는 거. 뭐 한 5분 내로. 예, 이렇게 할게요. 예.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 많아요. 많은데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에서 가르칠 때요. 실세계에서요, 뭔가가 와요. 그게 반응하는 게 우리 생명체잖아요. 그럼 뭔가 와요. 뭘로 오냐면 감각기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뇌에
인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지는 굉장히 늦게 나와요. 늦게. 인지라는 거는 없어요. 어떻게 되면 딱 와서요. 얘에 대해서 추론을 하거나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저게 오는 게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었어. 그럼 피하겠죠. 그 다음에 모르고 갔어. 그랬더니 거기 뭐 부딪혀가지고 너무 아파.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추론하거나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위험한 거야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쏟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각, 인지하는 과정하고요. 추론하는 과정하고 이 학습하는 과정. 지금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이겼을까요? 학습이. 예, 학습이 지금 주류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추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인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다 인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필요 없을까요? 인간의 뇌에서 떼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추론 기능이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얘가 한계가 와요. 학습하는 거. 다른 또 뭔가가 나타나요. 보세요. 알파고가 그렇게 세도요. 알파고가 택시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바둑만 하지. 기껏. 걔가 밥을 먹여줄 수 있어요? 구구단 못하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질 때 완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이런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요. 바로 이 행동의 반응. 우리 지능은요. 이러한 그 감각의 어떤 그 인지 과정 외에도요. 움직임이나 이 물리적 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그 행동 반응이나 그 다음에 이 언어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식과 추론, 자료와 학습, 언어와 인지, 물리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반이 되는 수학도 가감승제가 기본이 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이 문제가 탄생입니다. 요게 만들어지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영향.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기본 소양의 내용이 딱 이렇게 6가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랑은 좀 다릅니다. 미국 거는 저희가 약간 그 반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미국 거는 이 앞에다 이걸 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런 주제지만 인공지능 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녹여 넣어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운영할 때는 신설교과라거나 선택교과라거나 특수교과, 융합교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시간상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요.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이 제일 시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립해 주려면은 그 나름의 관계와 그 안에 들어갈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날 교육적 소재 이런 것들이 딱 짜여져서 교육부에서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이 일으킵니다. 여기저기 활용하시는 분은 이게 인공지능에 떠들고 저쪽 공학하시는 분은 내용학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융합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그냥 용기에 갖다 붙이면 되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훈련 플랫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ML4 퀴즈라든가 또 엠블럭 같은 그런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이 프로그램 짜면 다 어디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갖다 보고 애들 갖고 교육시켜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막 이런 것들을 해냅니다.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로 가는 거예요. 다 걔네들 좋은 그거 데이터 구하려면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우리 한국 언어를 갖다 우리가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언어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우리 얼굴? 한국 사람은 이렇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제.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돈 들어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육 인프라 진짜 지금 초등학교 보면 진짜 너무 한심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오늘 국제교육원도 갔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돼요. 거기는 보안 문제 때문에. 와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지금 와이파이도 안 돼요. 인터넷도 못 꽂게 하고요. 꽂아도
접속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컴퓨터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AI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협업이나 공유문화도 확산하는 게 이 교육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 멘토들 양성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중요한 키워드이고, 좀 요연한 일이지만 이 교과 체제, 정말 산업시대 때 만들어진 교과 빨리 그 경계를 무너뜨려가지고 융합교육이 이제 정착돼야만 이 AI 교육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10년 동안 지금 로봇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접목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한성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체계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옛날에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로 옮겨가서 제가 90년도에 제가 학교 25년, 30년 전에 사실 학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저도 공부했거든요. 그때 결론은 컴퓨터가 발전돼야지 인공지능이 살아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과연 앞으로 얼만큼 더 성장할 거냐라는 거는 요즘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만약 그게 더 개발되면 아마 뭐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고요, 분명히요. 그럼 과연 제가 학생들한테 로봇 세상에 오면은 인간이 뭐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 답은 육체를 길러서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앞으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 교육,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는 K-12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10년 동안 그걸 해오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그 조지아텍의 교환 교수로 가서 제가 연구한 게 뭐냐면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융합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하고 왔고요. 거기에서 그 풀스트라는 미국의 단체가 하는 그런 로봇 대회를 봤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제가 받고 오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로봇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로봇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사실 저는 지금 한성관 교수님께서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살짝 생각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애트리에서 개발도 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순수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프로젝트가 1억짜리였고요. 1억짜리로 CD 한 장 주고 끝났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도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은 좀 한탄스럽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낫죠. 안 한 것보다는 물론 잘 되어 가는데 과연 이게 안정화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마당에 다시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체계를 잡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과연 저희가 크리티컬 띵킹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런 거를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걸 왜 배우냐라는 그런 측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이 학교도 없어진다는 마당에 사실 교육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탈교과 과정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교육을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이라는 건 미국의 풀스트라는 단체에서 하는 그 비영리 재단이고요. 거기서 하는 세계적인 로봇 대회인데 그 로봇 대회 영상을 한번 저희 나라 대회입니다. 이게 저희 나라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대회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칠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하는 대회이고요. 이분들은 심사위원분들입니다. 루마니아 팀도 참가하고 있어서 좀 전에 그분이 루마니아 대사이시고요. So call me crazy. No, I'm not staring at you, bugging. I ain't taking four times. Can you feel me? Yeah. And the fact is, baby, 이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but that's not on my mind. Yeah, yeah. 'Cause you kiss me like I'm dreaming, like I want it in a million. And I think it's time you figured it out. Oh, 'cause I know I got that something, and it won't cost you nothing. I already feel expensive enough. That's what matters now. Money don't buy love.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Your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No, your money don't buy love. Your money don't buy love. 저 뒤에 있는 모습은 메달리언이라고 해서 저희 참가하는 학생 수가 한 2,000명 이상 되는데 그 모든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메달을 걸어주고 모두 다 승리자라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뭐가 느껴지세요? 아, 네. 즐기죠. 진짜 즐기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뭐가 느껴지십니까? 미래. 정말 마음에 드네요. 미래죠.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대회를 저희가 지금 물론 저도 이제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미국에 있는 풀스트라는 단체도
이 비영리 재단이고 여기서 하는 대회가 이렇게 이거 말고 FRC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레고 리그라고 되어 있는데 레고가 이 대회를 서포트해서 레고를 가지고 하고요. 레고라는 뭐 저기 그런 판매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10년 전에 이제 이 대회를 알고 굉장히 멋진 대회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대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보여서 제가 이제 이 대회를 한국에서 지금 한국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못 갖는다라는 거는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파트너 컨퍼런스 가서 우리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저희가 굉장히 이 대회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미국 다음에 가장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에 보시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AI에서 얘기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AI4 K12라는 그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에 이런 융합을 녹여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학생들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이나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융합 교육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융합 교육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고 그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건지 뭐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이 대회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기는 엑스포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고요. 이 대회는 경기도 하고 프로젝트 발표도 해야 되고 디자인하고 핵심 가치라는 것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 경기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대회고요. 이 FTC 같은 경우에는 경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노트를 실제로 평가를 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제가 이 그 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딱 이거고요. 과연 이 스팀을 통해서 이런 융합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진짜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협력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걸 어떻게 가르칠지 그걸 가르치는 방법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여태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또 AI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발견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혁신, 우리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끈기 있게 매달린다라는 정신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우리는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즐기고 서로 축하한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팀워크, 우리는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강해진다. 포용,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의 미션을 통해서 대회 미션은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주제가 달라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주였고 올해는 도시 건설을 주제로 하고 그 전에는 뭐 시니어 솔루션스, 노인복지, 자연재난 이렇게 가장 글로벌한 이슈를 가지고 주제가 선택이 되고 그 주제를 이런 로봇을 가지고 뭔가 미션을 해결하면서 공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지만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팀워크를 다지고 협력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설계가 굉장히 잘 된 그런 로봇 대회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액티비티스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가 배웠던 거를 여기다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First Robotics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57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즐기는 대회고요. 여기에 멘토라든지 그다음에 볼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합하면 한 30만 명 정도의 성인들이 이제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회를 하는데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 직장인들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재능 기부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근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요, 로봇을 가리키지 않거든요. 저희는요,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AI 과연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한테 딥러닝을 가르쳐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야 될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과연 AI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로봇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아까 소양이라고 말씀하셨던 한 교수님께서 소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회의 슬로건이 리더십 오버 로봇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리키고 있고 흥미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흥미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또 가리키고 있고요. 존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사실 제가 강의실에서도 사실 수업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여하튼 교실 밖은 가능합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생각해보자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AI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것인가. 과연 학생들이 저는 앞으로 이 AI나 앞으로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정말 강국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개념을 잡아주고 그 학생들이 자라와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대학생들은 이미 이제 끝난 친구들이죠. 사실은 뭐 옛날 교육 방식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라서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가이드를 줘야 되고 얼마만큼의 도전하는 양을 줘야 되느냐를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교육 초등학교 교육 AI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하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뭔지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정말 제가 사실 제가 그 미국 그 조지아텍 교환 교수 갔을 때 그때 가장 깜짝 놀란 거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사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정말 많은 교사들이 진짜 열심히 굉장히 놀랐어요. 솔직히요. 그때 정말 교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학회처럼 발표하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약간 결합되지 않는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뭔가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뭔가 결합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특히 AI는 인간과의 공존 문제를 저희가 분명히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인간이 주도적으로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흥미의 시작과 유지인데요. 제가 저희 협회로 이제 뭐 방과후 교사 이런 것들이 와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학생들이 그 로봇이나 코딩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처음엔 흥미 갖고 나중엔 재미없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또 어떤 분은 레고를 가지고 하는 레고 배우는 센터에 가서 3년을 배웠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해가지고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걸까요?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을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그냥 한번 손들어서 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자 여기 인공지능이다. 여기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지금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인공지능이다. 이거 인공지능이다. 얘 인공지능이다. 얘 인공지능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인공지능이죠. 토스트를요. 얘 인공지능이다. 네. 답을 공개해드리죠. 네. 답은 이겁니다. 이게 왜 인공지능일까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과연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핵심 요소로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개만 아니고 세 개가 답입니다. 한 개 아닌 거를 고르시면 돼요. 어떤 게 인공지능 핵심 요소. 이게 그렇다고 이거 있다고 꼭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요거는 인공지능과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게 이 중에서 뭐인가요? 2번. 네, 훌륭하십니다. 네, 또 선생님, 네, 3번이라고. 3번,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 움직인다라는 것은 인공지능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움직이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인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다하고 인지하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다하고 인지하다는 같다. 한 번도 손 안 드신 분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다와 인지하다가 같다. 인지는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네. 이 자리에 있으실 만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 로봇은 못하지만 AI 로봇은 보통 AI 로봇은 이걸 보통으로 한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한 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선물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답은 3번. 네. 훌륭하십니다. 네. 3번이죠. 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어떻게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AI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잡아가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많은 자료는 저는 사실 그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로부터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해온 거랑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아 사실 이거 AI 프로그램의 어떤 세부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퍼셉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론하고 합리화 추론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휴먼 에이 그다음에 상호작용 그다음에 소셜 임팩트 사회적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인공지능의 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I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AI를 활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사실 무궁무진하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응용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물질을 인식한다든지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음성 인식, 음성을 제너레이션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오브젝트를 매니플레이션하는 거, 동작시키는 거,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과제를 주면서 학생들한테 재밌는 걸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졸업 작품이나 이런 거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뭐 제가 이런 그 학생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오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안 해본 것도 학생들이 해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제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잘하도록 이렇게 오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걔네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것도 무엇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사실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사실 무엇이라는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어느 게 더 맞느냐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용할 거냐라는 문제는 사실 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통해서 PBL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 대회는 다 이 프로젝트 PBL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학생들이 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PBL을 진짜 리얼하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 당일날 저렇게 결과활동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여기서 보면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팀워크, 프로블럼 솔빙, 그 다음에 시빅, 그 다음에 시티즌십,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한 거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스킬은 여기서 얘기하는 왜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인공지능 저런 걸 가지고 왜 저렇게 PBL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크리티컬 띵킹은 아시잖아요. 이걸 잘하면은 연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도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기반으로 가르치는데 사실 그거 잘하면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아까 친구들하고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서 그 풀어나갈 거냐라는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정량적으로 어떤 그 내가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엔지니어링 노트도 써야 되고 하면서 정량적으로 내가 이런 리트러시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다가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컬처럴 어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글로벌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적응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서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고 사실 결정장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요. 이 중에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사고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길러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AI를 교육하는 AI를 가지고 교육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걸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스쿨, 애프터스쿨을 자꾸 구별을 하는데 사실 이걸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본 결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인스쿨이거든요. 걸림돌이 네거티브한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교사 선생님들 정말 뜻 있는 분들의 희생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진짜요. 왜냐면은 대회 당일날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고 정말 대회가 좋아서 나오고 싶은데 학생들을 인솔 하는 모든 책임을 교사가 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감내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좀 이러한 환경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은 학생, 교사, 기관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해보니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학부모를 위한 뭔가 이런 컨텐츠가 정말 절실하고요. 그 학부모들이 깨어 있어야지. 사실 그 요즘에 강남에서는 로봇 대회를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오로지 입시다.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는 뭐 자소서 한 줄도 못 쓰니까 이게 이렇게.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안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부모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AI 교육은 in after school에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커리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컴페티션 같은 이런 뭔가 이런 과정이 순환될 수 있는 뭔가 이런 대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은 커리큘럼은 제가 해본 거로는 커리큘럼이 약간 저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가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흥미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절한 가이드와 그 다음에 오픈엔디드 방식의 어떤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 리더십, 그다음 소프트 스킬, 아까 같은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코딩이고 스크래치 기반의 언어, 사실 텍스트나 그래피컬 랭귀지나 똑같거든요. 그 개념은 똑같은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래피컬 랭귀지인데, 아무래도 AI 쪽을 가다라 보면은 순차보다는 룰 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거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드웨어, 여기서는 그냥 제가 가칭했는데 AI 에듀봇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거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레이 앤 빌드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스팀을 애드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를 얘기했듯이 가정용도 꼭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컴페티션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커리큘럼하고 얘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실생활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커리큘럼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연계될 수 있는 대회가 필요하고요. 여기엔 반드시 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대회에서는 가족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모의 그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들은 에서는 사실 AI 이런 에듀복 같은 거를 개발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교육 컨텐츠가 기존의 교과 과정보다는 정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어치브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로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의 파트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코즈모라는 거 다 아시죠? 이 대회,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에 보면 신기한데 과연 이 신기함이 며칠 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굉장히 잘 만든 로봇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약간 스팀을 더 애드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AI 로봇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표적인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이게 이제 칼립소라는 소프트웨어 요게 지금 코즈모 로봇인데,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칼립소 소프트웨어인데요. 얘를 보면은 룰 베이스로 되어 있죠. 기존에 순차가 안 되고 그냥 사실 이게 약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 객체 지향 언어인 건데, 결국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사실 좀 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안에서는 순차로 이루어지겠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FLL이라든지 그런 풀스트 로봇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레고라는 회사랑 연이 닿고요. 그래서 레고에서 혹시 EV3라고 레고 마인스톰이라고 하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코딩 로봇도 만들고 코딩도 할 수 있는 그 제품이 7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 출시하기 1년 전에 이제 덴마크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72차식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언어로 그 번역이 돼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 때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벌써 한 6, 7년 됐는데 그거를 좀 약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AI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술 그 이상을 담고 싶고요. 교육 그 콘텐츠에다 기술 그 이상을 담고 싶고 그래서 거기다 담아야 되는 건 다시 AI 기능 그 기술적인 요소도 담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스팀도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양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특히 AI는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팀을 저희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교과 과정을 다 살펴가지고 스팀의 각각 영역을 뽑았고요. 이런 스팀 영역을 다 뽑고 이걸로 어떤 그 레벨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제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모델이나 그 다음에 스템 모델,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이 어떤 거 있는가를 조사를 했었고요. 하드웨어는 뭐 이건 이제 약간 로보틱스 쪽에 로봇을 활용해서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퍼셉션이나 인텔리전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 인공지능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센서, 멀티미디어 그때 우리가 주안점을 둔 것이 이제 이런 통신 쪽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을 주안점을 뒀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베이직한 펑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툴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노트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런 거를 팩터로 넣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기존의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펑션도 있고요. 사실 센싱하고 디시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센싱은 그냥 값을 읽어드리는 거고 디시전은 그 센서를 가지고 환경을 파악하고 내가 그 디시전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하고 컨트롤은 레벨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정확도라든지 외란이라든지 언익스펙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녹아낼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런 발표력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커넥티비티라는 건 과정별로 차 시간에 이루어질 때 어떤 테마를 베이스로 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했고 실생활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해가지고 차 시간의 연관관계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그 차시별로 어떻게 그거를 풀어갈 거냐라는 거는 어떤 성능을 측정해서 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수업 내에서 컴페티션 약간의 스몰 경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이렇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자이기보다는 저는 공학을 한쪽에 좀 더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서 컴페티션을 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팀들끼리 뭐 일렉션을 한다, 선거를 해가지고 뭐 뽑는다든지 게임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을 풀어서 뭔가 성취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흥미를 유지하고 또 목표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폼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이쪽이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저희가 리더십 요소라고 하는 설계 디버깅, 그다음에 융합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팀워크나 아니면 계획. 요즘 학생들이 플래닝을 세우는 걸 너무 몰라요. 계획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뭐 교수가 뭐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부분을 녹여내려고 그렇게
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쪽이 많고요. 나중 가서는 이쪽이 많은 요쪽이 이제 그런 리더십 요소가 많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융합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들,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서 과정을 설계했었습니다. AI 초과정 예시를 제가 뭐 간단하게 들어본 건데, 그러면 AI에 좀 아까 해보셨지만은 그러한 랜드마크 기반의 주행을 얘기하고, 사실 이쪽은 가장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AI에 대한 기술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로봇 대회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걸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중급 과정에 가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수행에 내가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YC라는 미국에 있는 그 AI 대회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제가 뽑았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트랙이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있고, 디자인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은 로봇 대회에서 경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넌 테크니컬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랑 굉장히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거기다 AI를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I4K12에서 나온 그런 아시잖아요. 5개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들 아시는 거지만 보시면은요, 여기에 요 질문, 제가 이제 이걸 다 질문 형태로 좀 써봤습니다. 인지, 컴퓨터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파악하나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까요? 물체를 인식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인지, 그 기계가 하는 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인지, 그 다음에 표현과 추론, 그 다음에 학습, 이건 사실 AI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뒤쪽은 상호작용, 그러면 AI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제 좀, 그리고 AI 플랫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람은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문제로부터 사회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쪽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굉장히 어떤 그렇게 잘 스며들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실 밖 가이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실 밖에서 이런 로봇 대회나 이런 걸 AI로 도입해서 할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신기한 거, AI가 신기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부를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공존, 인간 중심의 어떤 공존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학생들이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AI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윤리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AI 활용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사실 그 AI 로봇하고 AI 대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90점 역할,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융합할 수 있는 90점 역할을 이 로봇 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근데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AI 강국으로 우리나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 게 제가
베트남에서 왔는데 한국이 오기가 춥네요. 그래서 계속 딱꼭질이 계속 나가지고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 네, 저는 그 베트남에서 IT와 AI 교육을 하고 있고요. 라이너스라는 업체인데 제가 주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별로 없는데 한국말 잘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한국말 정말 오랜만에 쓰긴 하는데 왜 베트남에서 제가 IT 교육을 하냐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왜 IT 교육에 또 인공지능 교육에 열광을 하냐면 그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공적 원조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작년에 그 우간다 국회의장님 한국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예전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 버리는 기술들 있잖아요. 너네들은 후진국이니까 우리보다 10년, 20년 늦으니까 우리 10년, 20년 전 기술을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최신 기술을 갖고 싶어 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앞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즉 한국이 1인당 GDP가 33,000불 정도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이 1인당 2,700불입니다. 필리핀보다 더 낮아요. 필리핀이 약 3,000불 정도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보다 12분의 1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IT로 외국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기준으로 외국에 일을 받아오면 그 나라 기준으로 거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만약에 일을 수주해 갈 경우에 한국에서 그 1억짜리를 수주해 가면 우리나라 체감으로 한 10억짜리를 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뭐 의사분들, 그 뭐 변호사분들, 뭐 판검사들 이분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이분들은 사실 로컬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판사나 의사가 한국 오면 정말 그냥 일반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IT 엔지니어들은 해외에서 페이를 돈을 받기 때문에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는 이제 40대인데 그 50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그 서울대도 예전에 그 지금처럼 의대가 이렇게 열광하는 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리나 공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보다 좀 20대들은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보다도. 그게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 랭귀지가 그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랭귀지 되게 약한 편인데 사실 나라의 장벽이 랭귀지가 되게 높은 장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 언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개발을 하나 한국에서 개발을 하나 같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IT 교육이 베트남에서 어떤 자료가 이제 베트남에서 오다 보니까 베트남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속 갈수록 그러니까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죠. 그만큼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독 베트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베트남이 굉장히 그 다른 아세안 11개국에 비해서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베트남이 지금 요구하는 인력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되는 게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되게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나 공급은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전문가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베트남에서 IT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이 대부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도 거의 뭐 하노이가 사실은 더 인원은 사실 호치민이 좀 많고 이제 기관을 보면 하노이가 좀 많은데요. 하노이와 호치민을 두 개를 합쳐버리면 전 국토의 한 절반 정도의 IT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지금 4년 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4년제 대학이랑 이제 2, 4년제 전문대 뭐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뒤쪽에 학제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냥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실용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베트남은 거의 교육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교육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트남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재능과
교육과 직업은 하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군사부 일체적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학위 받고 그래서 so what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할 거를 필요한 교육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뭐 하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합니다.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베트남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인데요. 뭐 한국화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뭐 AI 얘기는 제가 아주 짧게만 할게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뭐 하는지 써놨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깜빡했네요. 그 인공지능 그래서 교육 방법인데요. 이 A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AI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자세한 얘기는 이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제 방법론을 보시면 그 베트남에서 AI는 그냥 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AI라는 툴을 쓰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이 도구에서 합니다. A라는 툴이 있는데 AI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고 인공지능을 쓰는 건데 그 중에 뭐 딥러닝이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기보다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이제 두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장표를 많이 줄이느라고 이게 30분의 시간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장표를 많이 줄여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음 장표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트랙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로 나가시는 분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비율로 따지면 한 8대2 정도로 활용하는 측이 훨씬 더 큰 시장과 교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보면 한국이랑 똑같이 12년제인데 약간의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그 543입니다. 543이고 이제 대학 4년인데 그 중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 중4를 졸업을 하고 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특수고등학교랑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만 그 우리나라 그 상고 비슷한 건데 이들은 기술학교가 그 제가 감히 뭐 한국의 뭐 상고 공고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름도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때는 상고 공고였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지만 내용이 정말 다른 게요. 이들은 그 흔히 말하는 교양교육 이런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영수과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형기술학교를 가서 내가 IT를 전공하잖아요. IT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IT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고요.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 IT 기술을 가지고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이 기술을 많이 써. 한국 업체를 가야 돼. 그럼 제가 한국어 교육까지 그냥 같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IT를 전공을 하면 IT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IT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 정의가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IT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강의 좀 들어보면 앞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뭐 인공신경망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고등학생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배워서 어떻게 당장 돈을 벌지 해서 거리감을 되게 느껴요. 그래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게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MBC 그 뉴스에 인터뷰한 건데 이거 제가 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이게 베트남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초 효소를 가니까 뭐 이거 제품은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산업이에요. 그냥 인공지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초라고 이게 소금물에서 자라는 초가 있는데 그 식물이 있는데 그거가 과연 소금에서 나는 게 과연 발효가 될까? 그 발효를 시키려면 균이 있어야 되는데 균이 과연 소금물에 자랄까? 막 이거 막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인공지능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학 다닐 때 그냥 논문 쓸 때 뭐 이런 실험하거나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방법인데요. 뭐 이거를 먹기 전과 후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가설을 세워보고 증명을 해보고 자료를 수집해보고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는 객체가 돼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베트남 교육 첫 번째가 실용화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아까 같은 그 함초 같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무슨 이 3M에
빔 프로젝트 이걸 만든 업체인데 여기에 뭘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고등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은 저희가 베트남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화장지 공장을 하는데 화장지의 뭐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활용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럼 오케이 하고 그 교육자가 그 사례를 그 교육자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원 정도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제 컨펌을 지도 교수님께서 그 연구 주제를 컨펌해 주시듯이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연구를 해보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그 교육을 산업혁명에서 정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내는 아이디어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당장 우리 아버지 회사나 지금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셔. 베트남 학생들의 열정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그 신짜오라는 그런 베트남에 있는 소식을 한국에 알려주는 그런 언론지 이게 보니까 제 견해와는 조금 다른데 그 베트남의 뭐 1인 한 가구의 아이들이 6명 정도, 우리는 지금 거의 뭐 1명 안 된다고 하죠. 근데 6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부족한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명 뭐 베이비붐 같은 세대가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열심히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 베트남이 유독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베트남에서 그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고 남북한 합친 거랑 비슷한데 그 35세 이하가 6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젊은 이들이 많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젊으니까 열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 학생들은 뭐 안 젊나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열정이 넘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 저만의 이제 결론인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당장 이게 쓰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먼 미래에,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이 AI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 대학교 가서 이걸로 논문도 쓰고 학계에 제출도 하고 그러면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업계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게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랑 똑같은 나이잖아요. 똑같은 물론 학제가 뭐 543이랑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교육을 받고 오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도 게임 재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게임보다 지금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보람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저도 게임을 잘 모르긴 하지만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막 키워가고 내가 게임을 알아가고 그 게임 안에서 그 소셜 네트워크를 애들이 이제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포럼 자체가 이제 교육이고 이 아이템이 지금 교육으로 시작이 되니까 교육이지, 이 친구들이 이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교육과 실험과 직업과 그리고 연구는 그냥 하나예요. 심지어 게임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이런 한국의 언어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갖고서 나눌 필요가 없고, 그 친구들은 그냥 내가 중학생이니까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과 과목이 인공지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되고 이걸 갖고 점수를 따서,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빔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줘서 저 사람의 뭐 발표 내용을 듣고 페이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걸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 이 사람의 말을 뭐 STT를 해갖고 뭐 스피치 투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 텍스트로 인풋을 받고, 그게 인지네? 인지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구나.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본인들의 필요에서 찾고, 이제 한 번도 이런 메커니즘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이 됐건 선배가 됐건 먼저 이거를, 그러니까 산업계에 있는 그냥 개발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오신 많은 교육자분들은 사실 깜짝 놀라시죠. 아니 저 친구들 한 번도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 친구들은요.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고 인공지능을 한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가장 놀라시는 건 10대일 거예요. 아 10대 청소년들, 저 대입 준비해야 되는 10대 청소년들이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막 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표현력이나 언어력은 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거는 지금 저희 회사의 그런 뭐 20, 30대 박사, 초급 박사 연구원들하고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감히 교육을 논할 수는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산업계에 있는 제가 바라본 베트남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그 특별히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르쳐 주진 않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러한 교육으로 베트남이 현재 나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한 박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자도 아니고 제가 논리 정연하게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교육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베트남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지금 한국에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한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가 그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송구하게도 제가 한 박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썼어요. 저 한국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말 인공지능 후진국으로 생각한다. 그 베트남이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학문적 박사의 숫자가 적으니까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따라잡히면 지금 누가 누구를 따라잡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 앞서 나가면 따라잡기가 힘들 것 같다. 한국도 지금처럼 하시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과목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에서 98점 맞은 친구가 22점 맞은 친구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학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용학 얘기하시고 뭐 혁신역량 얘기하시는데 혁신역량 평가할 때 그 시험 점수 우수한 친구들이 인공지능에서 우수하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성과 지표에 맞는 거 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베트남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베트남이라는 한 작은 국가 작다는 건지 제가 설명 말씀드렸고요. 베트남이라는 표본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 저 외에도 더 많은 나라에서 이거 일하시는 산업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한 코너 정도 짧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아마 그 교육하신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